오래간만에 제 집에 있는 이제 홈 스튜디오에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뭐 거의 한 뭐 9월경까지 제가 이렇게 방송을 계속 했었죠. 그러다가 또 이제 푸드원택이라고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회사에 출근을 하느라고 방송을 좀 띄엄띄엄 했습니다. 푸드원택에 나가서는 이제 직원들하고 또 방송을 했고, 또 이제 단독 방송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자 앵커들이 있어서 같이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성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푸드원택이라는 이제 브랜드에 대한 방송도 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롯이 이제 한번 예전에 제가 하던 감각을 살려서 어, 제 본연의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김동열님, 덕은 이장님, 그다음에 구점춘님, 모경훈 선생님, 박재갑 박사님 들어오셨고요. 조정래님, 홍경숙님, 조영희님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이렇게 오늘 이제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토요일인데도 제가 사는 이 동네는 좀 비가 좀 뿌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금요일인데 역시 또 뭐라 그럽니까? 금요일 뭐 불타는 걸 불금이라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친구들과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갖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해드릴 거는 사실은 지난주에 그 이민화 교수님이 하고 있는 그 KCERN이라고 있어요. 한국 창조경제연구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곡동에 있는 이제 제가 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도곡동에 있는 이제 카이스트 분원이죠. 이쪽에 캠퍼스가 있어서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하루 종일 좀 했죠. 공부를 하루 종일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방송으로 할 때 4차 산업혁명도 계속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그냥 뭐 누누이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위에 또 제가 말씀드리는 그 어떤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진규동 박사님 들어오셨네요. 장승국님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그 방송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4.0 인더스트리라든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어떤 말이 옳은 거냐, 또는 뭐 실제로 그게 맞는 거냐라는 거에서 왈가왈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냥 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예전에 이제 그 IT 기업에서 근무했던 그런 인연으로 해서 이거를 그냥 지나가기에는 좀 안타까운 면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면을 좀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요. 그 이민하 교수님이 잘 잡아주셨어요. 이민하 교수 역시 이민하 교수님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메디슨 회장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예전에만 스타트업이란 말은 안 썼지만 벤처기업의 1세대 대표 주자 아니십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거를 제가 정리를 해서 들어보니까 저 나름대로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 또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주장하는 생각에 대해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공통점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참 좋은 기회가 됐었는데요. 오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실은 그 수료를 하려면은 어디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해야 된답니다, 사실은. 근데 강의 뭐 또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저는 첨단의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제가 1인 방송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실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민하 교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제 1인 방송에도 들어오셔가지고 이민하 교수님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관심도 나타내 주시고, 제가 그날도 가서 거기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이런 큰 물결이 4차 산업혁명의 큰 물결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하나의 이런 방송 매체도 미디어 변화도 큰 물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융합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ICT의 세계, 5G의 세계, 또는 뭐 이제 인문학의 세계, 그것들이 다 모든 걸 합쳐진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날 배운 그날 그 말씀드렸던 내용을 전부 하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간단히 제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씀으로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논란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민하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세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분이 책을 썼어요. 책도 쓰고 그랬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고 과거에 인류가 겪었던 그러한 모든 과정보다도 다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고 또 그 명칭도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은 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거 무슨 4차 산업혁명이 따로 생긴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1차 산업혁명과 농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 증기기관차 기계산업혁명이 이루어져서 3차 산업혁명인 컴퓨터혁명, 전기와 컴퓨터 혁명에 의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연장이다. 지금 인공지능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다 해도 그건부터 그냥 컴퓨터 혁명이고 컴퓨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거 다 연장이지. 그게 무슨 디지털 혁명이지. 그게 무슨 4차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논리를 편다 이겁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유발 할라리 교수 유명하지 않습니까? 젊지만 이분이 이제 또 인류의 종말로 이제 이게 4차 산업혁명이 갈 것이다. 이렇게 아주 좀 그 견해가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흐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유발 할라리의 경우에 사피엔스를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피엔스의 내용을 보면은 네안데르탈인에서 지금까지 현생 인류까지 오는 과정을 다루었어요. 지금까지의 과정. 다시 말해서 과거의 인류가 태어나서 다윈의 진화론에 의해서 막 흘러갔던 그러한 내용에 대한 거를 문명적으로, 인간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고찰을 해줬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인간에 대한 생각이다 이거죠. 산업혁명의 접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발 할라리가 하는 가지 또 재미있는 접근을 한 거는 최근에 또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냈지 않습니까?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사람, 호모 데우스는 뭐겠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미래를 예측한 겁니다. 그 미래를 어떻게 예측했느냐? 지금 흔히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빅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가 커져서 그 데이터에다가 인공지능이 연결되어서 이쪽에 있는 제조업에서 만든 모든 기기들이 연결된다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일자리에 변동이 생긴다는 접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유발 할라리는 그렇게 낙관적인 그런 접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혁명의 연장이라고 얘기했던 부분하고 또 유발 할라리가 생각했던 인류의 종말이라는 그런 좀 부정적인 그 결론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사점을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민하 교수는 그 슈왑의 주장이라든가, 제레미의 주장이라든가, 이러한 주장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인간의 욕망이 있었다 이겁니다. 메슬로우의 인간의 욕망의 5단계에 보면은 생리적 욕구, 안정되고자 하는 욕구, 그 다음에 어떤 사회에 귀속되고자 하는 욕구라든가, 또 이제 명예심의 욕구, 또는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해서 한 5단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욕망, 디자이어에 대한 욕망이 이 기술의 혁신이란,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라는 한 축이 기술의 혁신에 의한 축에 의해서 같이 달려가더라, 이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슈왑의 경우에는 1차 산업혁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계혁명이고 제조혁명이다, 이렇게 접근한 것이고요. 또 2차 산업혁명의 경우는 전기혁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3차 산업혁명은 정보혁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은 지능혁명이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에 하나는 인간의 욕망과 디자이어와
하나는 기술의 그 어떤 발전과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진화의 단계가 공진화한다. 공진화한다는 게 뭐예요? 같은 축으로 두 개가 같이 달려간다 이겁니다. 이런 그 웨이브, 이 물결이 우리에게나 나에게 있어서 같이 공진화한다고 접근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야 이거 참 색다른 접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민하 교수 그분이 뭐 색다른 접근에 따라서 뭐 갑자기 뭐 떨어진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분이 이제 이쪽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새로운 물결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그간에 이루어졌던 기술 혁명이라든가 뭐 이런 걸 충분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융합시키고 이렇게 녹였기 때문에 새롭게 접근한 거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새롭기도 하고 좋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전부 이제 각자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다리를 붙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붙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등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코끼리의 등에 올라가서 뭐라 하냐면 야 이거 전기 자동차, 전기가 자율주행하는 그런 게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 사물 인터넷 오브 사물 인터넷이다 이렇게 또 접근하더라 이거 말이야. 인터넷 오브 띵이라 이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인공지능이다. 또 어떤 사람은 증강현실이라 이겁니다. 뭐 증강현실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믹스현실이 있는데, 가상현실은 뭐 쉽게 상상을 하면은 뭐 게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어떤 그런 뭐 3D 입체 영상에서 게임을 한다거나 이럴 때 그런 그 가상세계, 사이버 세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또 증강현실은 그 중간지대입니다. 현실과 일단 사이버상의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차를 타고 쭉 진행하다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여기 가상에 이제 이렇게 도로망이 나오다가 실제적인 현상의 도로망으로 이렇게 사진을 영상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증강현실을 이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는 뭐 자동차 앞면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더 그렇게 모비스나 이런 데서 하는 거 보면 되겠지만 그 화면에 그 실제적인 화면에 그게 다 디스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형식의 이제 그 접근이 되는 건데요. 또 그게 두 개 합쳐질 때 이제 뭐 믹스 현실이라고까지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의 융합에서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자 이건데, 그게 뭐 50조 불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시장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쪽으로 보면 이제 빅데이터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AI가 있는데 그 중간에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이 있다. 뭐 이렇게 빅데이터는 머신러닝이고 딥러닝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알파고 얘기도 나오고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빅데이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의 경우는 버추얼,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논란이 많죠. 클라우드에 지금 사진도 집어넣고 뭐 자료도 집어넣고 어떤 뭐 설계 도면도 집어넣어서 그거를 꺼내서 쓰게 되면은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규제가 어마어마하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이게 규제가 좀 많지 않아서 손쉽게 또는 뭐 이렇게 그룹별로 뭐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서 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참 어려움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연결시켜서 보면은 그게 이제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세상의 융합이고 새로운 접근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잠깐 또 보겠습니다. 19페이지인데요. 내용이 굉장히 상당히 많은데 조금씩만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이 뭐 갑자기 확 들어온다거나 4.0 인더스트리가 들어온다거나 뭐 디지털 혁명이 들어온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뭐 몇 개월을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책도 보고 또 세미나 하는 데 가고 포럼에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이해가 완벽하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이게 어마어마한 큰 물결이기 때문에 각 부문마다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세스를 좀 이렇게 프로세스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 한 25페이지를 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임은하 교수님이 또 이제 좋은 접근을 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있어서, 그거를 활용한 것이 디지털화 기술이라고 통칭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입혀서 서비스로 가져가는 과정, 이거를 디지털화 기술이라고 우리는 흔히들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이제 어떤 전화기나 이제 디바이스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데이터가 발생을 했습니다. 데이터가 발생을 했습니다. 홍천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세미나를 봤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것을 수집합니다. 그렇죠? 수집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 이 사진 찍고 그 자료를 수집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수집을 할 그런 그 용량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그 용량이 이제 뭐 굉장히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량이 크다 보니까 거기다 실을 수 있다는 거죠. 수집이 되고, 그 다음에 수집됐다는 건 뭐냐면 저장을 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된 겁니다. 분석한다는 건 뭐냐? 자, 분석해서 또 가공까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가공이 됐으니까 팔아야 되겠죠. 그게 서비스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푸드원택이라는 회사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식품 안전을 다루는 그런 회사입니다. 안전 인증을 해주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 식약처라는 곳이 있다면, 정부 기관에서 식약처라는 곳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우리 식품이 안정적이다라는 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식약처에서는 인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인증을 해주다 보니까 인증해주는 기관이 이제 다른 위탁된 기관이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 신청을 하면은 위탁된 기관에서 이제 인증을 해주는데, 그 인증을 받으려다 보니 그 회사에서는 내가 인증을 뭐뭐 받아야 되는지 그 요소를 모르는 거야. 팩터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요소에 대해서 교육 직원들이 알아야 되고, 담당하는 직원이나 팀장이라든가 또 경영자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컨설팅을 받아야 돼요. 교육 전에는 또 컨설팅을 받아야 돼요. 이게 뭐다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저희 이제 푸드원택이라는 회사에서 어시스트를 하는 겁니다. 저희 회사의 입장으로 보면은 어찌 보면 그거는 서비스죠. 서비스 상품입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으로 보면 그것은 서비스를 인증해주는 기관입니다. 또 업주로 보면은, 사업주로 보면은 그 인증을 받아서 합격이다 라고 인증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뭐 85% 이상 뭐 오케이 받아서 뭐 우수를 받으면 이 식품 회사는 식품 안전에 관한 무슨 식중독이 일어난다거나 무슨 그러한 일이 전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오케이를 받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이 지금 이제 제품이 서비스화된, 무형의 상품도 서비스화돼서 마케팅되어진다는 거죠. 사고 팔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디지털화된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화된 기술의 경우에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페이스북으로 우리가 이걸 하고 있고, 또 제가 여기에 유튜브 방송을 지금 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고, 원래 유튜브도 생방송으로 되는데, 제가 스트리밍으로 하지 않고 녹화로 한 다음에 이걸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과정에서 제가 지금 페이스북과 유튜브의 방송을 지금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화면에 의해서 오디오와 비디오를 발송시키면 이것이 미국에 있는 서버로 저장이 됩니다. 서버로 전달이 됩니다. 그 서버로 수집되고 저장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수집된 저장된 데이터를 꺼내 가지고 수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음악을 입힐 수 있고 문자를 입힐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데이터를 가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가령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것이 많은 셀럽들이 형성이 돼서 고객들이나 시청자들이 봐주고 거기에서 광고 수수료가 붙는다면은 뭡니까? 그건 상품화된 겁니다. 서비스가 상품화된 겁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어떤 가치 사슬화된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디지털화된 기술의 상품화 방향성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끊임없이 디지털화된 기술이 흘러가던 어느 시점에, 최근의 시점에 이것이 아날로그로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빠르고 비트화되고 빠르고 대용량의 데이터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LP 레코드를 원하게 된 겁니다. LP 레코드를 듣고 싶어 한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LP 레코드가 아닌 이제 뭐 디스크 CD를 듣고 또 음원을 다운로드해서 들었는데, 이것을 이제 기기거리는 그 LP판을 다시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LP판이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사람들은 다시 예전의 향수로 복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험의 마케팅, 이 체험의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아날로그와 기술이고 아날로그 기술을 한 산업 분야입니다. 최근에 외신을 보면은 그런 기술을 포장한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도 그렇고요. 아마존도 그렇습니다. 매장을 대형 매장인데 찾아가면은 거기에는 디지털화된 것보다는 아주 그냥 뭐 음식을 먹는다거나 또 뭐 책을 실제로 이렇게 책을 직접 이렇게 우리가 전자도서로 읽는 게 아니라 페이퍼북을 이렇게 직접 열고 펜을 들어서 기록하고 메모하고 밑줄을 긋는 이러한 체험 마케팅. 그러면서 커피를 마시고 또 식사를 하고 또 영화를 보고 복합화되는 겁니다. 체험 마케팅이 복합화되는 과정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 삼성동에 가면은 무역센터 앞에 별마당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 별마당 도서관에 가면은 그 도서관 규모가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미국의 큰 도서관을 뭐 이렇게 좀 벤치마킹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큰 도서관에서 책을 직접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화된 기술이 역으로 지금은 아날로그화 기술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술혁명 중에서도 이제 규제 부분을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하고 좀 이 방송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규제 부분은 사실은 말로만 저는 규제 얘기를 들었지, 실제적으로 규제가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맨날 규제 뭐 혁신하겠다고 전임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또 이제 신임 대통령도 이제 계속해서 국가 사업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첫 단추는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에 있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데이터는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 IBM이라든가 무슨 뭐 구글 또 아마존에 가지고 있는 그 정보의 클라우드가 구름 아니겠습니까? 구름같이 커다란 그런 우주선같이 커다란 그 비행체가 위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저장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PC의 용량은 한계가 있고, 그 기업에서 산업체에서 만들고 있는 그 정보 데이터는 엄청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보잉이라든가 뭐 어떤 GE라든가 또는 뭐 월마트라든가 뭐 이런 데서 IT 기업 또는 뭐 그냥 제조업에서 만들고 있는 그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뭐 클라우드 데이터를 한 1.4%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이건 뭐 통계 숫자로 나와 있네요. 데이터 규제가 특히 데이터 규제가 어디에 되어 있냐면 공공 데이터는 접근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가서 공공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이렇게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길이 막혀 있고, 뭐 어디 자꾸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데이터의 경우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에서 뭔가를 새롭게 뭐 아이디어를 창안한다거나 해서 그쪽을 축적시키고 그걸 또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뭐 스트리밍으로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상당히 많은 그 규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규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상당히 기본 이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부 이제 국회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상당히 이제 연구를 하고 장차는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외국의 경우에는 86% 이상의 공공 데이터나 민간 데이터가 데이터 고속도로에서 쌍방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데,
올리기도 하고 막 쓰기도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는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 해서 맞춤형 예측 그게 돼가지고 필요한 거를 갖다 쓰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그게 그렇게 예측하고 그럴 그 데이터 자체가 없답니다. 인공지능 예측하고 맞춤할 그런 데이터가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축적이 안 됐으니까. 집어넣지도 않, 인풋가 없었는데 아웃풋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다.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는 큰 바다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지금 한 20분 정도 방송이 됐는데요. 20분 정도의 방송을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을 제가 리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기회가 되면은 당론식으로 접근해서 하나씩 접근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조각조각을 내면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좀 제가 소개해드리자면 협력하는 괴짜. 괴짜에 대해서 이게 많았었는데 그날 제가 강의할 때 괴짜라는 게 뭐겠습니까? 좀 특이하고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그런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사고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결국에는 스티브 잡스였고 그 다음에 레리 페이지였고 그 다음에 마크 저커버거다 이런 거. 마크 저커버거가 어떻게 페이스북을 했겠습니까? 그게 다 다르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로그를 하다가 여자친구와 같이 개인적으로 얼굴을 보고 소통하고 싶고 그 여자친구의 친구와 또 소통하고 싶고 이러한 욕망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페이스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싸이월드가 더 나가지 못한 거죠. 그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는 글자도 있었고요. 그날 받은 책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특히 요 기업가 정신 2.0의 경우에는 뭐 기업가 정신 엔터프레니어십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이건 2.0입니다. 웹 2.0이나 웹 3.0과 같은 3.0 웹 같은 그러한 또 다른 방향에서의 기업가 정신을 기술해 놓으셨고 하드웨어 스타트업 지금 최근에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해서 한다는 게 구글에서 또 새로운 그 비전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들도 사업체들도 빨리 늦었습니다만 많이 늦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짚어가야겠다. 이렇게 선두주자에 서야 된다. 선두주자가 안 되면 지금은 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방송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있었어요. 접근하는데 근데 이게 같이 유튜브로 같이 방송이 되고 그다음 페이스북으로 방송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시도를 또 점차적으로 늘려가서 아예 그냥 이 방송용으로 이제 제작도 좀 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긴 시간이었는데 28분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